공중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투기와 무인기의 협업 덕분인데요. 우리 공군도 KF-21을 기반으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과연 새로운 공중전 전략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공중전 변화부터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우라 전쟁에서 이 개념이 나왔어요. 모자이크전. 네네. 예, 지금 이게 변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공중전이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 좀 짚어주신다면. 이게 우선은 그 모자이크전에 대한 적합한 이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전 양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다영역 작전이다, 무슨 작전이다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 접근 방법이에요. 이건 명확하게 따지면 그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과학기술이 발전돼서 지상, 해상, 공중, 사이버, 전자기, 우주, 인지까지 해서 영역이 막 펼쳐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적과 대응을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적을 상쇄시키거나 무력화시키기 위해 최적화된 자산들이 다 펼쳐져 있으면 일시적으로 그걸 하나를 묶어주는 거예요. 묶어주면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각조각을 모여서 하나의 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모자이크 전인데, 그거의 핵심은 이제 저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스타리크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로부터 제공되는 정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다른 방송에서 못 들은 얘기인데, 그러면 공중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이 모자이크전의 형태로 바뀌고 있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유무인 복합 개념이 적용되고 있어요. 샤헤드 136을 비롯해서 이거를 엄청나게 싸게 지금 대량 생산하면서 재파식으로 막 계속해서 보내고 있고, 순항미사일과 전술적 탄도미사일 같이 섞어서 써서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양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이에 국경선 있잖아요. 국경선 일대에다가 소리 센서를 달아요. 핸드폰처럼 되어 있는 소리 센서를 몇천 개를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은 드론이 지나가는 소리, 그다음에 순항미사일이 지나가는 소리를 다 감지하고 위치를 다 지휘소에 알려줘요. 알려주면 여기서 뭐가 충격하냐면 때려오잖아요. 네. 그러면 먼 곳부터 계속해서 얘를 이제 무력화시켜야지만 주요 도시를 타격하는 양이 적을 거 아니에요. F-16이 출격을 해요. 그 밑에다가 70mm 레이저 유도 로켓을 달아가지고 그것으로 격추를 이제 유격을 하고 있고. 그건 싸요? 그렇죠. 가서 이제 보게 되면 뭐 헬기 옆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로켓 같은 것들이 이제 벌집처럼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원거리부터 때리고 그거와 함께 공분해서 헬기에다가 FPV 드론, 자폭 드론 그 운용자들을 태우고 가요. 그거는 도시 주변에서 있는 거예요. 왜냐면 F-16에 의해서 국경선부터 있는 지역에 있는 어떤 일부의 어떤 자산을 제거를 하게 되면 그래도 뚫고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뚫고 나오는 샤헤드 136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순항미사일 같은 것들을 FPV용 자폭 드론을 헬기 안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그걸 자폭시켜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러시아보다 이제 어떤 뭐랄까 전력이 약한 우크라이나가 이런 모자이크전 개념을 통해서 극복하고 있고, 그런 어떤 기술적 구현 방식의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유인 체계와 무인 체계를 복합해서 가는 방향으로 공중전도 지금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라는 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네.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그 체계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인 항공기에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은, 이제 기존의 유인 항공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적지 깊숙이 들어간다. 그러면 격추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3D 임무라고 많이 하는데, difficulty, dirty, dangerous 이런 임무들을 이제는 이제 무인기가 먼저 가서 들어가서 하고, 대신에 유인기는 안전한 공역에서 무인기에서 들어온 정보들을 보고 전장을 보고 있다가 침투를 한다거나 공격한다거나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무인기가 직접 타격을 하는 것도 이제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해졌다. 네. 이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3D 임무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 공대지 임무를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적 방공망 제압이나 파괴 같은 임무들, 이런 것들을 이제 향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무인기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무인 편대기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그 원래도 무인기 운용을 했잖아요.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하고 이게 뭐가 다른 개념인가? 말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무인기라고 하게 되면 예. 이렇게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우리 귀에 익숙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MQ-9 리퍼, 뭐 하늘의 암사불자. 그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에서 맹활약을 했던 TB2 베락트르, 이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무인기에다가 이제 정찰뿐만 아니라 슈팅을 할 수 있는 센서스 슈터가 할 수 있도록 단독 전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고가죠. 왜냐면 여기 전자전도 해야 되고, 뭐 그걸 방어도 해야 되고,
타격도 해야 되고 정찰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플랫폼이 움직이면서 단독 전투를 하는 어떤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면 이 무인 편대기는 뭐냐면 유민 복합 전투 체계 앞에서 유인 체계 앞에서 움직이는 애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4대의 단위로 지금 이제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합을 하는 거예요. 기존 플랫폼에다가 임무 장치를 다르게 다는 거예요. 너는 EOIR 센서 달아갖고 정찰을 해. 너는 여기다가 뭐 재밍이나 항재밍 할 수 있는 전자전원을 해. 너는 자폭을 해. 라고 해서 그걸 묶어주면서 이제 유인 체계 앞에서 이제 활동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룹핑해서 하는 애들을 말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 무인 편대기가 나오면서 기존의 유인 체계보다 생존성과 그 다음에 작전 효율성이 동시에 극강화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쟁의 시너지가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KF-21 한 대라고 봤을 때 이거 한 대와 여기에 무인 체계 4대가 붙은 유민 복합 전투기가 있을 때 이거가 움직이는 활동 반경과 전투 효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예. 최근에 근데 무인 편대기 시범기 네. 1호 이게 출고가 됐었잖아요. 예. 이번에 공개된 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 이제 지난 2월 25일에 부산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이제 국가연하고 대한항공이 개발 중인 무인 편대기 시범기가 처음으로 이제 출고가 됐어요. 대한항공 이런 것도 해요? 네, 대한항공 무인기가. 항공기만. 옛날에는 그 제공호 아시죠? 항공이 사오는 거구나. 제공호 네. 전투기도 그 대한항공에서 했었고 아직- 요즘은 이제 대한항공이 특히 방위 사업 쪽에서 많이 하는 게 바로 이게 무인기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나온 이 저피탄 무인 편대 시범기는 이제 앞에 저피탄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더에 반사되는 면적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텔스와도 좀 연관이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로 이제 아마 이제 밀덕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 국가연이 대한항공하고 이제 가오리 X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진짜 가오리처럼 생겼는데 가오리 X하고 지금 이 스텔스 무인 편대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 꼬리 날개가 2개가 있어요. 전에 가오리 같은 경우에는 꼬리 날개가 없었어요. 그 무미익 무인기였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이 무미익으로 된 무인 항공기들은 공중 기동 성능이 생각보다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이 가오리 X는 저피탄 무인 정찰기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지금 요번에 나온 스텔스 무인 편대기는 아마 이제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뭐 공중전이라든지 뭐 공대지 임무라든지 전자전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임무를 쓰려고 이렇게 만든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꼬리 날개가 있는 형상으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빠르면은 이제 올해 뭐 하반기 정도에 첫 비행을 할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2027년에는 유인기 조종사가 공중에서 무인기를 직접 통제하는 것도 이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게 기술 내재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제가 평가하기에는 해외 부품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제기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뭐 하나 국내 둘씩 기술로? 국내 기술로 이제 만드는 작업들을 병행할 걸로 이렇게 생각해요. 또 연구진이 열심히 분해하고 있겠네요. 예. 네. 그 KF-21 뭐 지금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 편대기 얘기해 주셨는데 KF-21도 이제 뭐 AI가 탑재가 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임무를 그 어떤 식으로 협력해서 수행을 하는 건지. 이거는 좀 제가 가정을 해서 시나리오 좀 말씀드리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카이가 개발 중인 게 이제 다목적 무인기가 있는데 이게 크기가 전장이 3.1m고 그다음에 폭이 2.2m, 150kg重량을 갖고 있습니다. 마 0.6 정도로 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KF-21 한 대가 있고 4대가 있다고 보시죠. 다목적 무인기가 한 대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정찰뿐만 아니라 기만용으로 이제 사용한다는 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전자전기, 세 번째, 네 번째 자폭기라고 얘기를 해보시죠.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정찰과 기만기를 쭉 보내가지고 적의 방공 체계를 노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보가 실시간대 이제 KF-21을 통해서 가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재병협동이라든가 합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합전략에 의해서 미사일이 날아간다고 해서 전투적으로 타격하게 되면 하늘길이 안전해지잖아요. 정찰기에서 이제 표적이 되게 되면 그 주변에도 또 동일하게 방공체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합동 전력에 의해서 때리거나 연합 전력에 때리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자폭기가 들어가서 자폭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KF-21에 달려 있는 무장에 의해서 이제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에 데이터가 송수신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무기로 가장 때리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AI가 옵션을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하겠죠. 다영역에서 또는 전역에서 들어오는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AI가 들어가야 되고,
그 연산 속도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먼 미래에는 지금은 말하지 않지만은 지금 카이에서도 양자 기술을 덧입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발전할 가능성이 양자 있습니다. 컴퓨터로 하면 엄청나게 처리 그래서 속도가 먼 미래가 빨라진다고. 되겠지만 먼 미래가 그렇게 되겠지만. 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 무인 편대기가 만약에 실전 배치가 된다. 네. 기존에는 이제 유인기 중심의 전력이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KF-21의 양산 대수가 이제 알려진 바로는 이제 120대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유무인 복합이 가속화가 되면 그러니까 일례로 KF-21 한 대당 무인 전투기를 2대씩 붙인다 그러면 240대가 되겠죠. 만약 4대를 붙이면 480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공군의 입장에서는 유인기보다는 무인기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 대수가 한 380여 대 정도 돼요. 훨씬 많아지겠네요. 무인기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엄청나게 훨씬 늘어나게 예.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유무인 복합이 되면 회사가 수익성이 굉장히 안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유인 전투기는 예를 들어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물론 전투기 팔 때도 있지만 그 이후에 AS 하는 부분에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데 무인 전투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고칠 게 없어요. 약간 일회용처럼 예, 쓰고 뭐 소모성도 버리는 있을 수 느낌도 있고, 예. 뭐 기존에 이제 계속 연달아 쓸 수 있는 것들도 사람이 타는 거에 비해서는 정비 소요가 확 그렇죠. 줄어듭니다. 예, 간단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기존 전투기 개발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이게 무인 전투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굉장히 회사가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공군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인력이 줄 수밖에 없죠. 조종사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 어쩌면 미래에는 올 수도 있고 많은 조종사들이 어쩌면 지상에서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향후에 이게 공군에 정말 어떻게 보면 큰 변혁을 몰고 올 수도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군도 마찬가지예요. 차세대 공중우세 전투기랑 협업할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공중우세 전투기가 뭐고 또 새로 지정됐다는 무인 전투기 이것들을 네네. 어떻게 운용한다는 걸까요? 그냥 차세대 공정 우세 전투기라는 거는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차세대 전투기인데 이거를 유무인 복합을 통해 갖고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공중에서 시너지를 압도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야, 유인 전투기 차세대를 왜 그걸 개발을 해? 무인 전투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로켓 마틴이 거의 바보 취급을 아니, 당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협력 전투 뭐 항공기에서 이거를 CCA 콜라보레이티브 컴뱃 에어크래프트 프로그램을 향후 5년간 6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으로 하고 있어요. 그냥 초기 목표는 그러니까 첨단 전투기 500대당 2대씩 달아가지고 1000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 정보 효율부가 이제 방침에 따라서 야 그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라는 거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보시게 되면 공군의 입장은 CCA 등 예상 비용이 이게 2,500만에서 3,000만 달러로 F-35 절반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네 말이 맞아. 유인 전투기 이건 없으면 더 싸지겠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 논리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 공군하고 해군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제너럴 아토믹스의 XQ-67A하고 안드릴 엔더스트리에서 무인기로 만든 무인 전투기가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각각 뭐 보도를 보니까 YFQ-42A하고 YFQ-44A로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가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연방 예산을 잘리는데 거기에서 상당수가 차지하고 있는 게 국방 예산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이 정부에 들어와서 조금 뭐랄까 삭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우려가 지금 현재 많이 그 미국에 있는 군에서는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야, 미국에서 우리가 딱 롤모델로 따르고 있는 미국에서 저걸 저렇게 가는데 그럼 우리도 해야 돼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그 기술력 차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가고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도 AI가 들어가기 때문에 진화적 발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얘네 미국은 이거 그만두더라도 지금은 좀만 더 힘쓰면 진화적 발전에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초입 단계에서 미국을 따라가서 이거 안 하게 된다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도저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좀 봐야 되고 또 이번에 또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 협력이 불가피해요. 미국하고. 그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민간 국가로 저희가 지정이 1월 달에 됐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 이것도 지혜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공군이 그럼 왜 CCA를 하려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작년에 나온 일본의 방위백서를 기준으로 하면
중국 공군 전투기가 지금 4세대 그리고 5세대의 스텔스 전투기 포함하면 한 1,500대 됩니다. 근데 우리 공군이 한 380여 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인태 지역에 있는 미 공군의 전투기 대수가 한 300여 대밖에 안 돼요. 그럼 이제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1,500대 거의 6, 700대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바로 이 CCA예요. 협력 이 전투 항공기. 그러니까 무인 전투기로 숫자를 커버해 보겠다는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예산적인 절감 정책을 하고 있지만 이걸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정말 인태 지역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 공군이 중국 공군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또 한 가지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CCA 관련돼서 미국의 이제 항공 전자 장비 업체 중에 좀 유명한 업체가 이제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라는 데가 있는데 지난해 이 CCA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 보고 저도 사실 이제 항공기 매니아고 전투기 매니아인데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인기는 과거에는 지상에서 막 명령을 줬잖아요. 근데 지금 이 CCA는 이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동영상에서 터치 스크린에서 공중전 단추를 딱 누르니까 제가 알아서 가서 적기를 이륙하고 뭐 이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게 만약에 CCA가 동영상처럼 그렇게 발전한다 그러면 우리가 알던 공중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르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기존의 4세대 혹은 4.5세대 전투기에도 아이패드나 이런 걸 이용해서 거기서 무인 전투기를 이제 조종하는 이런 방식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미국 위주로 물어봤지만은 중국하고 러시아도 만만치 않은 군사 강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국은요 제일 잘하는 게 뭐죠? 카피에 재능이 좋죠.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발키리 같은 경우도 이게 우리가 유인 복합 전투 체계를 하게 된다면 유인 체계가 있고 무인 체계가 앞에서 이제 선두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분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얘는 XQ-58A 발키리에 중량이 12.25kg이고 탄도 중량이 3.17 정도 되는 그 알티오스 600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인 체계에서 다시 무인 체계가 분리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 중국도 똑같이 그걸 만들고 있어요. 얘네가 이제 발키리하고 똑같이 만든 게 뭐냐면 FH-97 로열 윙맨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다가 거기에서 이제 새끼 로열 윙맨을 부착할 수 있는 장착할 수 있는 FH-901을 또 선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하는 방향대로 이걸 같이 유사하게 이렇게 계속 따라가는 어떤 방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여기서 갖고 싶은 어떤 의문점은 뭐냐면, 의문점이나 우려가 뭐냐면, 그 인공지능의 그 발전 속도가 지금 중국이 미국을 지금 초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제가 한번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요민 복합 전투 체계가 실제 전투에서 전장에서 사용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지금? 예. 됐을 지금까지 우러 전쟁? 우러 전쟁이 됐어요. 그치요. 예, 우러 전쟁에서 러시아도 이제 5세대 전투기인 SU-57과 함께 협업할 전투기를 이제 S-70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오코트닉 B라고 해요. 했는데 이게 2024년 작년도 10월 달에 이 전선이 최전선인데 어딘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이게 떨어져 갖고 잔해가 발견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언론에 뭐라 했냐면 이게 중간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렇게 해서 적에게 이제 그 고세를 넘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뒤에 있는 SU-57이 요격 격추를 해버릴 거예요. 해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웃긴 게 뭐냐면 거기에 D-30 활공 폭탄이 달려 있었어요. 이게 엄청나게 큰 파괴를 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낮은 수준의 유민 복합 전투를 했지만 결국엔 전장에서 실패를 했지만 비록 실패를 했지만 그 데이터가 러시아도 생기잖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협업 이제 무인 체계는 소모성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얘네 입장에서는 전투 데이터를 쌓은 거죠. 근데 이게 항상 말씀드리면은 권위주의 국가의 가치사슬을 통해서 공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미국이 이제 이거를 다 포커싱하는 것처럼 중국도 이제 내가 뭘 줄 테니까 그런 관련 데이터를 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권위주의 국가가 더 한 발짝 더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저희 그 방송을
워낙에 뭐 밀떡이신 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항상 진행할 때마다 조마조마해요. 그래서 조 박사님이, 조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면 가슴이 막 쪼그라들거든요. 근데 제가 맞춘 걸 보니까 그래도 서당계 3년이면 한 2년 됐나요, 제가? 그래서 조금 짓는 정도? 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물어봐야 될 건데 우리가 저희가 드론 같은 거 여러 번 다루면서 그 얘기 했었어요. 좀 오래돼서 어떻게 보면은 버릴 수도 없는 유인 전투기들을 무인으로 재활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예. 이게 전략적으로 실제로 뭐 좀 효능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버려야 될 전투기니까 한번 해본다. 한번 써본다는 개념은 강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다파하고 기존 미공군이 운용하던 F-16 전투기 6대를 무인 전투기로 개조하는 일명 이제 프로젝트 베놈이라는 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제 미공군이 하려는 여러 이제 무인 전투기의 일종의 이제 기술 실증을 위한 그런 사업들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대만 맞은편에 이런 것들을 또 많이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1950년대 중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였던 젠6를 이걸 무인기로 개조해서 지금 이제 배치해 놓고 있는 정황들이 위성 사진 통해서 몇 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제 우크라이나전 이제 방공망 얘기해 주셨지만 근데 중국군도 노리는 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방공망에 이런 무인 전투기를 때로 보내서 과부하를 걸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만군의 방공망을 와해시키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노후 전투기들을 좀 재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무인기가 점점 이제 발전을 하면서 뭐 일론 머스크가 F-35 비난한 거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유인기 말고 무인기 집중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예 없이 모든 게 무인, AI로만 운영되는 그런 전쟁, 그런 복합 체계도 가능할까요? 상상력을 아주 극단적으로까지 끌어올린다면? 상상력이 아니에요. 이거 상상력이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고 그거를 영감받을 수도 있어요.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200 한 몇십 년 정도의 어떤 전투 영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로서 그걸로 만들어서 지금 학습을 시켜서 자율 운행까지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T-10이라는 어떤 고정익 이제 무인기가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 밑에다가 FPV형 자폭들 6대를 달아요. 그래서 적진에 보내요. 보내고 거기서 목표적이 있으면 그거를 탈착을 시켜서 6대가 돌아다니면서 핵심 표적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게 무인 플랫폼에 무인 이제 자폭 드론이 있어서 분리되고 자무가 분리돼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AI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것처럼 무인 전투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무인 전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고, 지금 또 이제 홍해 앞바다 보게 되면 이제 아직까지도 후티 반군이 막 준동을 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뿔났잖아요. 지금 해서 뭐 할지 모르겠는데 거기 안에서 무인 전투가 이제 실시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예멘 앞바다 보게 되면은 섬들이 막 질비하잖아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예멘에 있는 그쪽의 산악지대는 북한처럼 해서 갱도가 다 파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한선 표적이 나와서 쏘고 빠지고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다국적군 해군이 모였지만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미국의 네이비실을 집어넣거든요. 네이비실을 집어넣는데 네이비실이 타고 다니는 수상정을 무인화시키고 그 뒤쪽에다가 스위치블레드 300이나 600의 발사대를 장착시켜서 걔네가 들어가고 탐지를 하게 되면은 바로 뒤에서 스위치블레드 300, 600이 쏴서 이제 전표적 정밀 타격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 현장이 필요에 따라서 유인 복합도 나오지만 무인 협업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는 것들이 100%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장 상황에 따라 어떤 건 유인 전투가 할 게 있고 어떤 건 유무인 복합이 할 게 있고 오늘은 무인 할 게 있다는 것이죠. 제가 가장 놀라운 점 중에 하나가 이제 놀라운 점이 아니죠. 예상한 거예요. AI가 파일럿을 대신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파일럿 없이? 이제 이것도 아직은 시작 단계죠. 이 카이도 이거를 2030년까지 이제 완성형으로 이제 완전 자율형 AI 파일럿을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기반 체계 싸움이에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전장은 불확실성이 같은 곳이기 때문에 결국 영역이 지금 이제 다유형으로 전영역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 다른 유형의 어떤 데이터들을 상관관계를 통해 갖고 유의미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온톨로지라고 합니다. AI에서. 그 온톨로지가 여태는 지금 보게 되면은 영역이 몇 개가 안 됐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과 비물리적, 그다음에 민간 부분까지 다 확장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실시간에 빨아들이느냐. 그러면서 그 안에서 연산을 통해 갖고 유의미하게 만들느냐. 이 기술력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국가 주도의 AI 전략을 갖고 있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AI 무기체계가 나오게 되면 이것이 잘 작동하게 만드는 게 두 가지 기반 체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데이터를 실시간 송출할 수 있도록 위성 중심의 이제 초연계 네트워크가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게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거를 또 하기 위해서 스타링크처럼 이제 검증되어 있는 민간 부분에 있는 것들을 쓰는 지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동맹국과 같이 협업해서 쓰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풀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결국에는 AI가 들어오더라도 AI 파일럿이 하더라도 이게 완전 그 사람한테 네가 알아서 해라고 교정권을 줄 것이냐 아니면은 네가 교전을 하는데 마지막에 어떤 그 결심은 지휘소에 있는 사람이 할 것이냐 이게 아직 풀어지지 않았거든요. 윤리적 문제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권위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싸우게 된다면은 군사협력을 우방국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이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고려하고 계시더라고요.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KF-21 같은 거를 성능화를 시킬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6년까지 차세대 다목적 무인기에 이제 탑재해서 초기 자율비행을 완성하고 27년에는 유무인 편대 비행, 표적식별, 회피 비행 등 반자율 비행에 돌입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30년대에 그걸 계속 축적해가지고 완전 자율형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자동화 단계에 진입한 1단계겠죠. 그래서 FA-50 공경기를 차세대 공격 전투 체계의 핵심인 인공지능 파일럿을 탑재 운영하면서 데이터를 쌓아가는 노력을 시작을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번 딥하고 보시면 예전에 이세돌 하고 알파고의 대구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간 조종사하고 AI 조종사가 대결을 펼친다. 지금은 누가 승리할까요? 딥하고에서 알아봅니다. 만프레트 폰 리히트호펜, 에리히 하르트만, 리처드 봉. 1차, 2차 세계대전 중 공중전에서 뛰어난 기량으로 적을 압도한 전설적인 에이스 조종사들입니다. 그로부터 100여 년이 흐른 지금 그들과는 전혀 다른 조종사가 등장했습니다. 무한 체력과 0.1초의 망설임도 없는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거쳐 최적의 판단을 내리는 존재, 바로 AI 조종사입니다. 속도와 기동성, 조종사의 경험과 직감, 그리고 판단이 승패를 가르는 공중전. 이 치열한 대결에서 인간 조종사와 AI 조종사가 맞붙는다면 승자는 누가 될까요? 2023년 9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역사적인 공중전이 펼쳐졌습니다. 미 고등계획연구국 다파가 인간 조종사가 탑승한 F-16 전투기와 AI가 조종하는 F-16 개조 전투기가 실제 도그파이트를 벌이는 시험을 진행한 건데요. 가시거리 내에서 꼬리 쪽을 공략하며 벌어지는 도그파이트. 즉 근접 공중전은 오직 조종사의 기량과 순간적인 판단력으로 승부가 결정되는 싸움입니다. 일반 수준의 조종사는 불가능한 가장 어렵고 위험한 임무이죠. 이 치열한 싸움에서 AI의 조종사의 기량은 놀라웠는데요. 두 전투기는 음속의 1.5배가 넘는 시속 1931km로 상대방 주변을 비행하며 대결을 벌였습니다. 방어와 공격 기동을 하며 한때는 불과 610m 거리에서 전투가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AI 조종사가 실수할 경우를 대비해 인간 조종사가 동승했지만 단 한순간도 개입할 필요가 없었죠. AI 조종사는 머신러닝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대응하며 완벽하게 전투를 수행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쉽게도 다파는 실제 공중전에서 누가 이겼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승자가 되었을 것 같나요? AI 조종사에 대한 연구는 오랜 시간 이어져 왔습니다. 1950년대부터 군사항공 전문가들은 자동 조종 시스템을 연구해 왔는데요. 본격적인 AI 조종사는 최근에야 등장했죠. 다파는 2019년에 공중전투진화 프로그램을 설립해서 AI 조종 실험을 해왔는데요. 2020년에는 모두를 놀라게 할 만한 흥미로운 게임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게임의 이름은 알파독파이트. 인간 조종사와 AI 조종사 간의 공중전이었습니다. AI 조종사는 미 군수업체에서 제작한 8코 1년 동안 40억 번의 모의 공중전을 치렀고 인간으로 치면 12년의 경험치를 쌓은 조종사였습니다. 그 상대인 인간 조종사의 실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F-16 비행시간 2000시간이 넘는 베테랑 조종사였죠. 결과는 5대0. 놀랍게도 인간 조종사의 일방적인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인간 조종사는 AI에게 단 한 번의 유효 공격도 하지 못했고 교전 내내 도망만 다녀야 했습니다. 인간 조종사의 직감과 경험은 AI의 무자비한 계산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죠.
우리나라 또한 유무인 복합체계 구현을 위해 AI 조종사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형체가 없던 AI가 실제 조종석까지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카이스트 연구팀은 비행기를 직접 조종할 수 있는 인간형 조종사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이름은 파이보. 인간 조종사라면 불가능한 전 세계 항공 차트를 전부 기억해서 실수 없는 조종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안전한 경로를 계산해 인간 조종사보다 빠르게 비상 상황에 대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파이봇을 실제 경비행기에 적용해 검증한 뒤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빠르게 진화를 거듭하며 마침내 직접 조종관까지 잡기 시작한 AI 조종사. 그렇다면 이제 인간 조종사의 시대는 저물게 되는 것일까요? 영화 탑건 매버릭에서 매버릭은 인간 조종사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는 상관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오늘은 아닙니다라고요. 우리는 인간과 AI가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AI가 함께 만들어갈 공중전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또 KF21 있잖아요. 이제 유무인 복합체계 얘기하면 나오는데 지금은 4.5세대거든요. 예. 근데 이게 6세대까지 가야만이 이제 유무인 복합 전투가 가능한 건가요? 그 우선은 용어의 정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유무인 복합과 유무인 복합 체계와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는 다른 개념입니다. 유무인 복합은 뭐냐면 AI 1단계인 자동화 단계예요. 유인 체계와 무인 체계가 이제 그 원격 통제를 통해 갖고 협업을 이루어 가지고 전장의 시너지를 달성하는 거고. 체계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다른 객체가 데이터를 실시간 주고 받으면서 이거를 처리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무인 복합 체계는 뭐냐면 유인 체계와 무인 체계가 실시간 데이터를 송수신하면서 상급 부대나 인접 부대의 어떤 뭐랄까 지원을 받으면서 제한적인 작전이나 전투를 하는 것을 유무인 복합 체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는 전투 수행 6대 기능이 있어요. 우리 군에 보게 되면 지휘 통제, 기동, 화력, 그다음에 정보, 그다음에 방어, 지속 지원을 이 하나의 안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면서 독립적인 전투가 가능한 것이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아까 KF-21이 6세대로 가야 되냐. 네 대의 다목적 이제 무인기로 해서 하나를 팬들을 만들어서 한다라는 것이 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6세대로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비전으로서 종말 단계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전에는 이제 예를 들어 4.5세대, 그 다음에 5.5세대, 6세대로 가는 어떤 그 전에 블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세대가 이제 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플랫폼 연결을 위한 AI.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가 아까 실시간 전투 데이터를 송수신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인데 모든 걸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뭐 여기서 지금 막 급박한 도구 파이팅 하고 있는데 선별적으로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걸 AI가 해준다는 거예요. 전역을 통해서 확보한 어떤 그런 것들. 이게 가능해야 되고 두 번째 뭐냐면 이 흐름이 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연결 네트워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땅에서 형성된 게 아니라 하늘에서 쏘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저궤도가 이제 우주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힘을 진력해서 거기에 소소형 군집 위성을 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되기 전까지는 개필러로서 스타링크와 같은 인간 위성을 또는 아니면 동맹국이라든가 우방국의 위성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냐면 극초음속 미사일, 그다음에 레이저 무기 등 기술들을 확보해서 그 무장을 단시간이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지속전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면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장 체계로 차세에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줘야지만 이제 이게 6세대 전투기가 되는 건데 그게 한꺼번에 되겠어요? 되지 않죠. 그래서 명확하게 비전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가겠다는 것을 이제 천명을 하고 그것을 전략으로 만들고 정책화 시켜야 되는데 카이에서는 지금 1단계부터 해서 3단계까지 지금 현재 그거를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있잖아요. 네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도 있을 것이고 호주도 이제 따라서 하고 있고 그다음 일본도 하고 있고 중국도 하고 있고 뭐 러시아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KF-21 중심의 어떤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좀 뭐랄까 탐내기도 하고 무서워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진화의 여정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계속 가는 거죠. 그럼 KF-21로 조금 더 집중을 해봐서 만약에 6세대가 된다. 예. 지금 다른 강국들도 말씀하신 대로 탐을 내고 또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경쟁이 치열한데 만약 KF-21 6세대가 되면 어떤 점이 제일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서도 이제 뭐 CCA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스텔스 뭐 무인 편대기 얘기도 했는데 사실 저도 보면서 딜레마예요. 과연 이게 6세대로 가야 되냐? 꼭 가야 되냐? 갈 네. 수 있어도 가야 되느냐?
다른 과연 얘기죠. 그 돈을 네. 들여서 우리가 유인 전투기에 투자를 하는 게 맞냐? 아니면 그냥 무인 전투기에 더 투자를 하는 게 맞냐? 이 약간 지금 요즘 사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전투기 관련된 사람들은 다 딜레마를 안고 있는데 영국, 이탈리아, 일본은 지금 6세대 전투기를 이제 공동 개발하기로 했고 GCAP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글로벌 전투 항공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사실 지금 6세대의 정의도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5세대 플러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탑재된 각종 엔진 센서, 무장 그리고 동체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일체화 시키겠다. 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이제 독일, 프랑스 주도로 독일, 스페인이 뭐 해서 6세대 전투기인 뭐 F캐스라 해서 이제 미래 전투 공중 시스템 뭐 이런 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유무인 복합을 다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KF-21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공군이 약간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KF-21 기반으로 6세대를 만들 거냐 아니면 해외 프로그램에 들어갈 거냐 왜냐면 지금 KF-21 전투기는 4.5세대로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내부 무장창이나 그다음에 이제 스텔스 관련된 성능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동체가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KF-21 만약에 이제 스텔스성도 요즘은 이제 많은 분들이 막 도료 얘기하시는데 도료로 하는 스텔스 기법은 이제 더 이상 안 써요. 필름 방식으로 하지.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 KF-21의 필름 방식의 그런 레이더 저감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다 적용, 뭐 센서도 붙이고 하다 보면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아진다. 기체가 무거워지죠. 그렇죠. 그럼 엔진도 바꿔야 돼. 그렇죠. 그러면 배보다 돈이- 배꼽이 더 돈이 커지죠. 이게 어쩌면 지금 이게 KF-21 개발 양산에 8조 7천억 들어갔는데 그 이상이 어쩌면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떤 분들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거를 해야 되는 공군 입장에서는 부담인 부분도 일부분 있죠. 그래서 저는 좀 시간을 두고 보는 게 낫지 않겠냐. 좀 그러니까 회의적이신 것 같아요. 회의적이기보단 근데 지금 이제 무인 전투기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 굳이 유인 전투기가 깊숙이 안 들어가도 그래서 무인 전투기들이 앞에서 들어가는 길만 개척해줘도 기존 4.5세대 유인 전투기가 생존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 무인 전투기 발전 방향을 보고 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 공중 발사 탄도 미사일 ALBM이라고 하는데 요거가 요즘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실전에 투입을 했고요. 또 이스라엘이 이란에 공습을 감행했을 때도 쓰기도 했는데 이거를 KF-21도 운영할 수 있을까요? 뭐 진화적 발전을 한다면야 뭐 맘만 먹으면 안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왜냐면은 지금도 가능해요? 지금은 좀 연구 개발 통하고 이제 시험 평가라는 건 다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고무적인 게 뭐냐면 공중 발사 탄도 미사일을 실질적으로 발사한 사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 웬만하면 우라 네, 전쟁인 것 2022년 3월 달에 미그 31K에서 이제 KH-47M2 이제 킨잘 미사일이라고 하잖아요. 발사를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이게 됐는데 왜 그런 발사를 했을까 그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상에 있는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잘 이제 식별이 되는 어떤 그 취약점이 있잖아요. 텔에서 뭐 아니면 발사기 쏘야 되니까. 근데 공중에 올라가게 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원거리 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거리를 이제 뭐랄까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더 장거리를 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비행 시간을 준비 시간이라는 거 짧게 하기 때문에 바로 쏘고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생존성에도 되게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 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서둘러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KF-21 같은 경우 3,000파운드 즉 한 1,360kg 정도의 어떤 무장 탑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현무 크기는 뭐 말씀 안 드리겠지만 상당히 커요. 근데 그것들을 탄도 용량을 좀 최적화하고 이 KF-21에 맞게 하게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딱 봤을 때는 결국에 우리나라가 텔에서 발사할 수 있는 현무도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공중에서 있는 어떤 KF-21에서 발사하고 수 있는 동일도 갖고 있다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영역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작전적 수준 이상에서 전략적 수준에서 용토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위협을 이제 간담을 서늘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꼭 가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킨자를 실제로 쓰기도 했지만 이스라엘도 이란 공습할 때 썼잖아요. 예, 썼어요. 근데
이 공중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적 방공망을 파괴할 때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레이더들은 이제 수평선을 많이 보죠. 근데 바로 자기 머리 위에 있는 건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중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만든 에어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강점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레이더에 거의 수직을 꽂혀서 레이더가 볼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뭐 예를 들어 육군 같은 경우에 천무에 보면 뭐 유도 로켓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술지대지 미사일. 사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게 공대지 무장으로 전용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스라엘이 이제 그렇게 했고 그래서 공군이 너무 보면 비싼 무장만 고집을 해요. 그래서 좀 사실은 지금 우리 군에 쓰고 있는 것 가운데 사실 사용 가능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방향을 좀 틀어서 우리가 좀 가성비 있는 무장을 좀 채택해서 쓰는 게 오히려 이게 수출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KF-21과 무인 편대기 복합 전투 체계 뭐 이 얘기 좀 많이 해봤는데 뭐 어떠세요? 우리 공군의 전력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같은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거. 완전히 공개가 안 돼 있는 상황이지만 아까 제가 유무인 복합과 유무인 복합 체계,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현재 다양한 인부 장비가 있지만 지속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제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이제 유인 항공기를 떠나서 무인 항공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재고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지금 이제 시작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갖고 같이 넣어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전투에 관련된 부분들만 하지 말고 전투 지원과 전투 지속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우리가 실험을 통해 갖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가 이루어지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전 영역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 데이터들을 빨리 실시간대에 이제 가장 좋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AI가 기반이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런 흐름들을 끊이지 않게 위성 기반에 있는 네트워크 마지막으로 해서 그걸 사람이 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 기반의 가시화 체계가 한꺼번에 발전을 같이 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이 KF-21 중심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가 결국에는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모자이크 전에 따라서 타군인 육군과 그다음에 해군과 해병대의 전력과 실시간 융복합되면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무인 편대기 관련 개발 관련해서 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제 지금은 보통 인공지능 무인 편대기 관련돼서 인공지능 학습을 컴퓨터로 하고 있어요. 지금도 컴퓨터로 하는 단계고 이게 완성이 되면 이제 실제 뭐 전투기로 옮겨가서 이제 할 예정인데 근데 우리나라가 항공기 개발에 이렇게 딱 좋은 환경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공역이 작아요. 국토 면적에 비례하다 보니까 사실 KF-21도 사실 개발하면서 그 문제가 있었고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사실 지금 무인 편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공역이 넓은 나라로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 무인 편대기 자체로도 수출 경쟁력이 사실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필요로 하는 나라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공역이 넓은 나라, 예를 들어서 뭐 중동 국가라든가 아니면 협업을 할 수도 있죠. 같이 협업을 해서, 협업을 해가지고 그런 데 나가서 이제 넓은 공역에서 좀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는 게 우리가 개발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KF-21과 무인 편대기의 복합 전투 체계의 미래 공중전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공군이 어떤 방향으로 전력을 완성해 나갈까요?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고맙습니다.